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1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금융감독원 간부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과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감찰을 무마한 의혹 두 사건을 비교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금감원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은 뭐냐면요, 한 4개월 정도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2명 은행 담당 부원장보하고 일반은행 검사국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징계 요구는 원래 요구한 게 이제 올해 2월 달인데 그 전에 이제 4개월간 감찰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재수 사건과 같이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명감찰반이 감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생 결합 펀드라는 거 있죠. DLF라고 하는 거.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은행이 이제 고객들한테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뭐 이래서 손해를 보게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략 뭐 은행의 부장급 정도만 문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고객에 관한 서비스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이런 일환으로 이거는 은행 부장급 정도만 문책해서는 곤란하다. 담당 부장급 또는 이제 실제 그 부장급 이하의 실제 판매를 한 직원,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정책, 이런 DLF를 판매를 한다, 금융소비자한테.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장이나 실무자는 그냥 그 위에서 결정한 거에 따라서 쭉 판매를 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도 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책임자나 부장 정도를 징계하는 데 그쳤었는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와서 그건 곤란하다, 은행장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앞으로 1년간 이만저만한 사유로 우리가 한 10% 정도의 이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원금 손실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이윤 부분만 설명을 해서 금융소비자들이 거기에 잘 몰라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런데 덜 민감하죠. 뭐 10% 이윤이 나온다니까 그런 줄 알고, 더군다나 은행을 믿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하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큰 취지,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한참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2018년 10월에 우리은행 영업점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준 거, 뭐 이런 것 등 2건의 업무 처리를 지적해가면서 중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자, 물론 이것도 영업점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 사유죠. 그리고 저 이거 중징계 사유라고 봅니다. 그런 거 무단 변경하면 안 되죠. 중징계 사유인데,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러면 유재수 건을 들여다보자고요. 자, 유재수 건은 2017년 대략 10월쯤에 첩보를 입수하고요. 한 달 남짓 특감반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의 항공권, 뭐 미국 왔다 갔다 하는 항공권을 누가 대준, 항공권은 몇 백만 원씩 되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자녀 유학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누구 스폰서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추궁하기 위해서 유재수 씨한테 더 얘기를 했더니 유재수 씨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 부분을, 유재수 씨는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미국에 있는 계좌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세들한테 뭐 전화를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자, 그럼 이렇게 돼서 그러고서 이제 잠적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내고 뭐 60몇 일간 병가를 내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 면직돼서 아무 징계를 안 받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그 책임자도 소관 책임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통보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중징계를 하라는 얘기, 뭐 경징계를 하라는 얘기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경미한 그 품위 위반 문제가 생겼으니까 참고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보세요. 이쪽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입니다. 직원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뭘 하냐면 뭐 금융정책에 관한 정책, 제도 감사 뭐 이런 걸 하고요. 금융위원회는 주로 은행에 관한 감독을 하는, 여기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이 관련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뇌물죄 부분을 훨씬 더 특감반에서 중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치 내린 걸 보면 유죄수권과 이번에 이 금감원 간부들 중징계 요구권을 보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혐의는 뭐가 더 중하냐? 둘 다 중하지만 이 금감원 간부들은 그 우리은행 영업점 그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는 2017년 10월 당시에 받고 있던 혐의,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그 작업에서 나온 얘기는 그때까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중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금감원 간부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재수 씨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고 추가로 또 수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유학비용, 그 다음에 미국 항공 왕복 항공권, 만약에 유학비용이 확인이 되면 수천만 원 내지 억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걸 중간에 그만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확인됐고 수천만 원 내지는 억대가 될지도 모르는 뇌물을 추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만해. 그렇게 해놓고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걸 감찰 종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찰 종료다. 감찰 종료면은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그러니까 본인이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을 종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확인된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되고 중징계뿐만이 아니고 파면 요구가 가능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파면 요구도 안 했고요. 중징계 요구도 안 했고요.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마죠. 감찰 무마. 이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재판에서 이걸 감찰 종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 금감원 간부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뇌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권한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비하면 이 금감원 부원장부나 뭐 무슨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공무원도 아닐 뿐더러 훨씬 더 권한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밀번호 무단 변경했다고 그걸 문책사유로 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4개월간의 감찰을 통해서 똑같은 청와대 특감반이. 그런데 왜 2017년 10월 달에 유재수권에 관해서는 그냥 중간에 유야무야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그 자료까지 없애라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감찰을 없던 일로 해놓고서 그걸 종료라고 주장하느냐. 감찰 종료가 되려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 금감원 간부 중징계 요구권과 같은 이런 것이 감찰 종료다. 무슨 얘기냐면 4개월간 감찰을 쭉 진행을 했죠. 거기에서 그 감찰을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금감원에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금감원에 요구를 했어요. 금감원은 공무원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감찰 종료고, 유재수건처럼 2017년 10월 달에 첩보를 입수해서 한 달여 동안 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미진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찰을 거기서 그냥 끝냈습니다. 끝냈다는 의미가 뭐 종료도 될 수 있지만 무마도 될 수 있습니다. 무마, 중간에 무마하고 중단한 거죠. 거기서 중간에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끝냈습니다.
끝내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중징계 요구도 하지 않고 징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가로 돌아와서 의원 면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전을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오히려 영전을 하고요. 그로부터 한 3, 4개월 뒤에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게 감찰 종료입니까? 감찰 종료는 아까 금감원 같은 일이 감찰 종료고, 요거는 감찰 중단이다. 중단이다. 또는 감찰 무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재판은 아마 재판장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과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어떤 게 감찰 종료고 어떤 게 감찰 무마, 감찰 중단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판사 앞에 가서 이런 식의 거짓 변명을 늘어놓는 데에 대해서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건만 봐도 똑같이 청와대 특명감찰반에서 행한 감찰인데, 이 사건을 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행위는 명백히 감찰 무마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